그날은 아침부터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갔습니다. 회장님이 외부 활동이 많은 날이면 경호원으로서 더욱 긴장을 해야 했거든요. 이른 아침, 저는 회장님의 자택에서부터 수행 업무를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회사로 이동하는 동안 차량 내부에서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보통 일정은 비서실에서 미리 공유해주지만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본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저는 회장님의 곁에서 주변을 주시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실내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미팅이었지만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계셨고 간혹 상대방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주도하셨습니다. 박 실장, 다음 일정 확인했나? 네, 회장님. 점심 약속 후 바로 외부 행사장으로 이동하십니다. 식사 장소는 확보됐겠지? 네, 프라이빗 룸 예약되어 있습니다. 경로도 재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필요로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오전 미팅이 끝난 후 회장님은 회사 임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뒤에서 대기하며 식사가 원활히 진행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회장님과 함께 다음 일정이 있는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행사장 내부를 빠르게 스캔했어요. 초청된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호 업무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인사를 나누고 행사장에서 연설을 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주시하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회장님은 연설을 마친 후 몇몇 인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외부 행사가 끝난 후 남은 일정이 없었기에 회장님을 자택으로 모시게 되었죠. 차량 안에서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훈아, 오늘 일정 무리 없었지? 네, 큰 문제 없었습니다. 요즘 네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 것 같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으로 일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회장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빠르게 파악했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했거든요. 체력과 침착함은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곧장 자택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경호원 대기실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날씨가 선선해졌고 저는 루틴대로 주변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호출 버튼을 누르셨고 저는 곧장 회장님이 계신 서재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셨어요. 박 실장, 저녁엔 특별한 일정 없지? 네, 따로 없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엔 좀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럼 퇴근을 하지 말고 대기할까요? 그러는 게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별다른 설명 없이 미소만 지으셨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신경 써야 할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회장님이 말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택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특별한 손님이 오지는 않았고 저는 거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택 내부는 넓고도 조용했으며 창밖으로는 조금씩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초저녁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기에 저는 퇴근해도 될지 고민하다가 회장님께 여쭈어 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손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아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더 모실 일이 없으면 퇴근해도 괜찮을까요? 회장님께서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저의 말을 들은 회장님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재훈아, 오늘 네 신부감이 오기로 했으니 잘 지켜봐.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신부감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장난을 치시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회장님이 평소 그런 장난을 즐기는 분이 아니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설명 없이 다시 찻잔을 드셨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신부감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회장님께서 나를 위해 결혼 상대를 정해두셨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이야기일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이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으셨으니 굳이 더 물어볼 수는 없었고 저는 평소처럼 대기하며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 내부는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계를 자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온다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회장님, 그래도 경호원이 제가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나도 서산댁이 안내할 거야. 내가 서산댁한테 미리 이야기해 두었어. 네, 알겠습니다. 입주도우미로 일하시는 이모님께서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한 후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호 업무의 경험상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방문할 때는 항상 신경이 곤두서곤 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현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시던 회장님께서도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드디어 왔군. 회장님께서는 한 걸음씩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셨고 앞서 걸어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신부감이라는 말이 떠올라 다시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문을 열어야 하는데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을 떨쳐내고 현관문을 열었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내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 사람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어요. 뛰어다니는 것, 몸을 쓰는 것, 그리고 아빠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유도를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선수 생활을 하셨던 건 아니지만 체육을 좋아했고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고 계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 집 앞 공원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운동을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재훈아, 너는 운동하는 게 재미있어? 네, 좋아요. 몸을 움직이는 게 신나요. 그래? 그럼 진짜 운동 한번 배워볼래? 아버지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동네 유도 도장으로 데려가셨어요. 도장 내부는 탄력 있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유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서로 몸을 맞대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트 위에서는 관장님이 한 학생에게 기술을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손목을 좀 더 단단히 잡고 상대 중심을 흐트러뜨려야 해. 그래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지? 아버지는 관장님께 인사를 드리셨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관장님, 이 아이가 제 아들 박재훈입니다. 유도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관장님은 저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빙긋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어이구, 어제 어려 보이는데 운동신경은 좀 있는가? 공원에서 가볍게 운동을 시켜봤는데 몸을 잘 쓰더라고요. 배워볼 만한 것 같습니다. 권장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우선 기본부터 가르쳐 줄 테니 따라와 해봐.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낙법부터 배웠어요.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법, 옆으로 넘어지는 법, 뒤로 안전하게 떨어지는 법까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몇 번이고 반복하니 몸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유도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기술을 이용해 넘어뜨리는 점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부딪히며 겨루는 과정에서 짜릿한 긴장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회에도 출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역 대회였지만 점점 더 큰 대회로 나아갔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선수들과 겨루면서도 저는 빠르게 기술을 익히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저는 중요한 전국 유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채훈이 정말 대단하네. 아직 멀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도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점점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한 저는 본격적으로 체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명 유도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력뿐만 아니라 체력, 기술, 경기 운영 능력까지 모든 것이 중요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학교 운동부에서의 훈련 외에도 따로 체육관에 다니며 유도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더 강한 선수들과 스파링을 하면서 경기 운영 능력을 키워야 했어요. 재훈아, 너는 상대보다 빠른 너의 장점을 살려야 해.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술로 상대를 흔드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밤 늦도록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연습했고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도학과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합격 발표가 나은 날, 저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나 합격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했다, 재훈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유도 선수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학생 때부터 이미 선수로 데뷔해서 활동을 하는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올림픽이나 유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소개될 때, 그리고 그 선수가 대학생일 경우 거의 대부분이 저희 학교 출신이었거든요. 그런 대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재학 중에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둔 시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체육관에 나가 몸을 풀었고 체력 훈련과 기술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매일이 강행군이었지만 피로보다는 기대와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중요한 대회가 열렸어요. 사실상 국대 선발전의 예비전이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선수들이 실력을 점검하고 서로의 기량을 파악하기 위해 나가는 대회였죠. 저 역시도 그 대회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회 당일,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트 위에서 상대 선수와 마주보며 숨을 고르는 동안 머릿속에는 수없이 반복했던 기술과 전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비! 호각이 울리자마자 상대 선수와 엉켜들었습니다. 힘과 기술이 엇갈리는 순간순간마다 승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어요.
저는 상대 선수의 허점을 노리며 재빠르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관중석에서 외치는 코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중심 잡아! 페인트 쓰지 말고 정면으로! 그러나 상대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저보다 먼저 기술을 걸어왔고 저는 이를 반격하기 위해 힘을 주며 중심을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 선수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강하게 들어왔고 저는 균형을 잃고 매트 위로 거칠게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트 위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며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경기 중지! 코치와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저는 고통을 참아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재훈아, 괜찮아? 어디가 아프냐? 무릎이... 다리로 손을 뻗어 만져보았는데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코치와 의료진이 다급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래도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저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할 겁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한 달 후였거든요. 저는 멍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못 나가겠네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면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최우선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병실로 오셨을 때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괜찮니?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의사 말대로 치료하면 다시 나아질 거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아버지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말았어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유도만 해왔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술을 받은 후 저는 오랜 시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고 이후 목발을 짚으며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해야 했죠. 유도장에서 땀을 흘리며 연습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당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재활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시켰어요. 조금씩 무게를 실어보세요. 통증이 심하면 무리하지 말고요. 무릎이 제대로 회복될까? 다시 유도를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재훈아, 유도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도 외에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저는 유도학과에서 유도 지도학과로 전공을 변경했습니다. 선수 생활이 힘들어진 이상 지도자로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졸업할 때까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유도 선수로서의 삶을 꿈꿨던 제가 이제는 그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도 지도학과로 전공을 변경해서 간신히 졸업을 했지만 졸업 이후의 삶은 막막했습니다. 유도 선수를 목표로 살아왔던 제게 선수 생활을 완전히 접고 지도자로 전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히나 오랫동안 유도를 해왔지만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코치 자리는 국가대표 출신에게 돌아갔고 저는 경력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유도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다른 일은 하나도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졸업 후에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어느 날, 중학생부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체육관 관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재훈아,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유도 좋아하지? 우리 체육관에서 애들 좀 가르쳐 볼래? 초등학생들부터 중학생들까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유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저는 고민 끝에 체육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녁에는 운동을 더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가 지도를 해주었어요. 아이들은 유도복을 입고 눈을 반짝이며 제 말을 따라했고 기술을 배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유도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릴 때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온몸으로 기술을 익히던 그 시절의 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선수가 아니었어요. 훈련을 마친 아이들이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체육관에서 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님, 죄송하지만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아직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는 한숨을 쉬셨지만 제 마음을 이해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언제든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라. 그렇게 저는 체육관을 떠났고 체육관을 그만둔 후 더욱 방황을 했습니다.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했고 하루하루가 불안하던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술 한잔 하자고 하셨습니다. 재훈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 아빠랑 한잔 할래? 평소에 아버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먼저 술을 마시자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오랜만에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작은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노란 천막 안은 적당히 시끌벅적했고 매캐한 소주 냄새와 따뜻한 국물 향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는 익숙한 손길로 소주병을 따더니 제 잔에 소주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이제는 술 마실 나이가 되긴 했구나. 아빠, 저 이제 30 다 되어가요. 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소주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 한잔 하자. 우리는 말없이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소주가 속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국물 한 숟가락을 뜨시더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한 집에 살면서도 생각해보면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유도 계속할 생각은 없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술잔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빠도 아시잖아요. 선수는 당연하고 관련된 일도 어렵다는 거.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유도를 그만둬서 아쉬운 게 아니야. 네가 뭘 하든 난 네가 잘 되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요즘 네가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 뭘 하든 간에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가 부상당하고 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뻔히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빠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국가대표가 못된 거?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소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네가 다친 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무 속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았지. 재훈이 네가 유도 선수이든 아니든 나는 네 아빠고 넌 내 아들이라는 걸.
비록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아빠 마음속에는 네가 국가대표야. 네가 빛나던 순간들을 나는 잊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듣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변함없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제가 선수 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그저 제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와 처음으로 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도 관련 일만 알아봤지만 이제는 다른 직종에도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다양한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경비원, 보안요원 같은 직업도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중견기업에서 경비원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체력 좋은 사람 우대,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력이라면 자신 있었고 무엇보다 그 당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더 이상 부모님께 기대고 있을 수도 없었고 무작정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면접을 보기 위해 중소기업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 경험은 없죠? 네, 없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자신이 있습니다. 유도 선수 생활을 했었고 오랜 기간 운동을 해왔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젊고 체력도 좋고 근무 태도만 성실하면 괜찮겠네요. 그렇게 저는 한 중견기업의 경비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원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 입구를 지나다니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중간중간 건물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순찰을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일한 지 1년 가까이 되던 어느 날, 건물 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건물 곳곳을 점검했거든요. 저와 동료 경비원 역시도 순찰과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했고 출입구 보안 강화 지침이 내려졌어요. 본사 내 회의실에서는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복귀하신대. 회장님이요? 오랜 출혈을 마치고 드디어 회사로 돌아오시는 거래. 우리가 근무하는 동안은 처음 뵙는 거지.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장기 치료를 받고 계셨고 그동안 본사 업무는 전문 경영진과 부사장이 맡고 있었어요. 회사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회장님은 오랜 부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문을 열었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회장님이 천천히 차에서 내리셨고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고 몇몇 직원들은 긴장한 듯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누구보다도 회장님 때문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던 회장님이 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셨거든요. 처음 뵙는 그분의 얼굴에서 놀람과 혼란이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몇 초간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회장님과 거리는 불과 몇 걸음 남짓이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은 인사를 받아들이는 대신 저를 덥석 끌어안으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숨이 멎을 것처럼 놀랐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모두가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회장님의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저를 꼭 끌어안고 계시다가 천천히 저를 놓으셨습니다.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었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다잡는 듯 했어요. 회장님은 제 명찰을 확인한 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재훈 군? 내 방으로 따라오게. 할 이야기가 있어.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날 저는 회장님의 부름을 받고 본사 최상층의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는데 회장님은 커다란 책상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 깨나?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를 찬찬히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재훈입니다. 몇 년생인가? 1995년생입니다. 고향은?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회장님은 마치 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싶다는 듯 꼼꼼하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회장님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호구조사를 하는 듯한 질문이 이어졌고 회장님은 조용히 책상 위에 액자를 들어 보여주셨는데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은 제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네.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형제라 해도 믿을 만큼 닮은 얼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사진을 내려놓고 힘겹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우리 애랑 너무 닮아서 순간 착각할 뻔했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애가 돌아온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이세. 어떤가? 자네가 봐도 신기할만큼 닮지 않았나?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어디 멀리 계시는 건지. 멀리, 아주 먼 곳에 있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어. 자네처럼 젊은 나이에.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이 애비를 두고 떠났다네. 그런데 그것도 오래전의 일이야. 죄송합니다. 그런 줄을 모르고. 아니야. 오히려 나 때문에 자네가 놀란 것 같아 미안하네. 하지만 이해해주게나. 먼저 떠난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들 말을 하지.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 애를 가슴에 묻은 지 오래지만 가끔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런데 오늘 자네를 보는 순간 정말 찰나이지만 그 애가 정말 돌아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모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후로도 회장님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셨고 저도 모르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를 꿈꾸다가 부상으로 꿈을 접게 된 이야기, 유도 지도자로 나아가려 했지만 포기했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과정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어요. 회장님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확신이 드는군.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 나랑 같이 일하지 않겠나? 경비원이 아니라 내 경호원으로 말이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원이요? 그래, 자네 태도를 보니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오랜 시간 병상에 있다가 이제 막 복귀를 했다네.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만 항상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 자네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겠나? 그 당시 회장님께는 이미 수행비서가 있었거든요. 굳이 경호원이라는 게 필요할까 의문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회장님은 먼저 세상을 떠난 회장님의 아들을 닮은 저를 곁에 두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회장님이 제안해주신 보수와 근무 조건은 경비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저는 회장님의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죽은 아들과 닮았다며 회사 경비원인 나를 회장님의 경호원으로 채용한 재벌집 회장님이 날 부르더니 오늘 너 신부감이 오기로 했으니 잘 지켜봐 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 회장님이 말한 여자가 회장님 댁으로 들어온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바로 고등학교 시절 제 첫사랑이었어요. 윤서연. 어떻게 그녀가 여기에 있는 걸까? 첫사랑과 재회를 한 순간 풋풋하고 설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애와의 첫 만남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는 당시 유도부에서 주목받는 선수였고 전국 대회를 준비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체육관에서 보냈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적었고 학업보다는 훈련에 집중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는 같은 학년이었지만 평소 접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급도 달랐고 저는 운동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교실보다 체육관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해 여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체육관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가 체육관 뒤로 가보니 몇 명의 남학생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야, 뭘 그렇게 빼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잠깐 시간 좀 내달라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구냐? 야, 너 최혁재가 누군지 몰라? 얘네 아버지가 우리 학교에서 왔다야. 교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니까. 얘랑 사귀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치, 혁재야? 너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도 남아. 야, 적당히 해. 너무 띄워주는 것 같잖아. 아무튼 윤서연, 이제 그만 튕기고 나랑 같이 가자니깐? 나 너한테 관심 없어. 제발 좀 그만해. 여학생은 강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지만 상대방은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여학생이 뒷걸음질을 치는데 기어코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싫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히는 행동이 불쾌했거든요.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 팔 안 나? 제 목소리에 그 남학생들은 돌아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박지훈. 너랑 상관없는 일이거든? 그쪽이랑은 상관없어도 이쪽은 싫다고 하는데.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남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됐어. 가자. 뭐야, 최혁재, 너 박지훈한테 쫄았냐?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자고. 그들은 결국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고 저는 여학생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그 애는 저를 올려다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근데 넌 갑자기 왜 나선 거야? 그냥 불편해 보여서. 그 애는 씩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고마워. 너 유도부지? 박지훈이라고 해. 난 윤서연.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서연이는 활발한 성격이었고 친구도 많았는데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운동에만 집중하는 생활을 해왔고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이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야, 박재훈.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거 구경해도 돼? 응? 왜? 그냥 궁금해서. 너 맨날 거기 있잖아. 유도하는 거 제대로 본 적 없거든. 서연이는 점심시간마다 체육관에 찾아와 저를 지켜봤어요.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저를 보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힘들 때 어떻게 버텨? 그냥 버티는 거지. 대단하다. 나는 힘든 거 잘 못 버티는데. 그럼 넌 힘들 때 어떻게 해? 나는 힘들면 꼭 누군가한테 털어놔. 그럼 마음이 좀 나아지거든. 너도 한번 해봐. 됐어. 그런 거 들어줄 사람도 없고 말하기도 싫고. 들어줄 사람이 왜 없어? 여기 있잖아. 뭐? 너한테 말하라고? 그럼 나 듣는 것도 되게 잘해. 너 네가 힘이 세니까 뭐든 다 이겨낼 수 있는지 알지?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누구나 힘들 때 옆에서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별거 아닌 거였지만 그 당시 저한텐 그 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사귀며 버티는 게 당연하고 익숙했던 저였는데 서연이는 그 반대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서연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서연이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유도학과 입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입시 준비는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체육관에 나가 훈련을 했고 저녁까지 반복되는 연습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훈련 속에서도 서연이는 꾸준히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훈련 어땠어?
많이 힘들지?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안 돼. 너 국가대표 될 거잖아. 서연이는 저에게 자주 간식을 챙겨주었고 가끔은 체육관까지 찾아와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입시 전 마지막 평가전이 있던 날이었어요. 서연이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나 응원하러 왔어, 재훈아. 꼭 이겨야 해? 서연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무언가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애의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그날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바로 뒤에 있던 대학 입시 실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국내 유명 대학 유도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제 입학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애는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나 유도 잘 몰라도 너 엄청 잘하는 거 알거든? 네가 응원해줘서 더 힘이 났어. 당연하지. 난 네 팬이야.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첫사랑인 서연이와의 관계는 제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서울의 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저 역시 유도학과에 입학하여 국가대표를 목표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만나곤 했거든요. 특히 훈련이 없는 날이면 우리는 늘 정해진 약속처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만나기 위해 서연이의 대학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곤 했어요. 미안, 교수님이 수업을 길게 하셔서 기다렸지? 아니, 나도 방금 왔어. 그래도 오랜만에 네 얼굴 좀 제대로 보는 거다, 그치? 그동안 훈련 때문에 바빴잖아.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요즘 진짜 훈련량이 엄청나. 교수님이 이번에 제대로 밀어붙이시더라. 그래야지, 국가대표 될 사람인데. 여자친구는 늘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 주었고 제가 힘들 때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여자친구를 만나면 그 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내가 예전에 말했지? 너 힘들 때 나한테 기대도 된다고. 맨날 혼자 힘든 거 다 안고 살지 말고. 난 괜찮아. 그냥 버티는 거지. 그래도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더 좋을 텐데. 여자친구는 그렇게 늘 제 옆에서 밝게 웃으며 응원해 주었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는 한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시합 도중 끔찍한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토록 바라던 국가대표 선발전, 그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후 저는 한동안 병원과 집, 그리고 재활센터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와중에도 저를 찾아와 변함없이 응원해 주었어요. 괜찮아. 재활 열심히 하면 다시 나아질 거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서연아, 나는 이제 끝났어. 국가대표도 선수 생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재훈이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포기하지 마, 제발. 서연이는 제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재활이 길어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졌거든요. 그냥 숨쉬듯 일상이었던 훈련을 안 하게 되고 목표가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서연이를 만났어요. 재훈아, 오늘 저녁에 뭐 할래? 서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자친구는 순간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뭘 그만해?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애써 담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야.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 너는 계속 네 길을 가야지. 나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난 네가 어떤 상황이든 같이 있고 싶어. 안 돼. 나는 더 이상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제발 나한테서 도망치지 마. 네가 힘들면 나도 옆에서 같이 힘들어하면 돼. 그냥 그렇게 같이 버티면 되는 거야.
여자친구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지만 저는 끝까지 냉정한 얼굴을 유지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저는 돌아섰고 뒤에서 흐느끼는 여자친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서연이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몇 번이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녀가 제 눈앞에 회장님의 집에 있는 걸까요? 세월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얼굴. 그녀는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놀라서 말문을 잇지 못하고 있을 그때 회장님은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박 실장, 이 아가씨가 누군지 아나?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제 첫사랑이자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입을 뗄 수 없었고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운영팀장일세. 참 훌륭한 사람이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학재단 운영팀장? 첫사랑인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 제 앞에 나타난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내가 이 친구를 알게 된 건 몇 년 전이네. 재단에서 장학 사업을 시작하면서 말이지. 열정도 있고 무엇보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 나의 첫사랑. 그녀는 장학재단에서 일하고 있었고 회장님은 그녀를 신뢰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회장님이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말일세. 내가 이 친구를 깊이 알게 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네. 박 실장과 오랜 인연이 있다고 하더군. 그 순간 서연이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 회장님이 아끼는 경원이 제 눈이 너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회장님을 알고 지낸 것은 오래 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병상에서 치료를 받기 전부터 서연이를 알았다고 했거든요. 회장님은 1년 넘게 회사를 떠나 계셨고 복귀하고 난 뒤 제가 경호원으로 채용이 된 거고 그렇게 회장님을 모시게 된 지 6개월 만에 회장님을 통해 서연이와 재회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저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셨습니다. 운명이란 게 있는 법이지. 만약 나한테 아들이 있었다면 며느리 삼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을 정도야. 하지만 내 아들은 오래전에 떠났지. 그래도 두 사람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하네. 회장님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고 그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제 안에 묻혀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그녀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우연이라도 그녀를 다시 만나면 태어난 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감정이 우리가 풋풋하던 그 시절,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이와 다시 만난 이후 우리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어요. 오랜 시간 엇갈렸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서로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각자의 삶이 많이 달라져 있었고 우리는 긴 세월 동안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함께하던 자리에서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재훈아, 가끔 그때 생각해? 우리가 헤어졌던 그 시절. 자주 생각했지. 하지만 그땐 내가 너무 약했어. 네가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는데도 내가 밀어냈잖아. 나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했어.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네 곁에 있고 싶었거든. 미안해.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만큼 이제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장님이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박 실장 요즘 표정이 더 좋아진 것 같군. 네, 회장님. 이제 놓치지 말고 꽉 잡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인연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고 얼마 후 저는 서연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축복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주례를 서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있었다면 이런 날을 보며 뿌듯해했을 거야. 재훈 군, 서연 양,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일세. 결혼 후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경호원으로 계속 일을 했고 아내 역시도 장학재단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가족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회장님은 병원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회장님은 감회가 깊은 듯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된 걸 축하하네. 자네와 서연 양의 아이를 내 손주처럼 여겨도 되겠지. 물론입니다. 회장님은 저희 가족이세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날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운명처럼 재회를 했고 가정을 꾸린 뒤 서로를 아끼며 지내고 있거든요.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다 다시 마주하게 될 수도 있고 한때는 놓쳤던 손을 다시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과 오랜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함께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인연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운명처럼 다시 이어진 이 사람의 곁을 지키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